법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법은 늘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 속에서 크고 작은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선 어떤 판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누구나 궁금해할 판결을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 여기는 판결 온에어입니다. 안녕하세요. 판결 온에어 MC 김민솔입니다. 오늘은요, 판결 이야기, 법률 이야기를 보다 쉽고 재밌게 풀어주실 우리 법률 전문가 양나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 양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 변호사님 계시니까 네. 어떤 판결이 와도 네. 제가 당황하지 않고 그럼요. 어렵지 않고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또 야무지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뭐 불륜과 관련된 뭐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와, 이런 게 있었어? 나도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 번뜩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첫 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감해 할 만한 그런 주제를 갖고 왔으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판결 온에어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은요, 모두 법원 도서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판례 공보와 각급 법원 판결 공보에서 선별한 판례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변호사님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이렇게 휴대전화 하나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네. 이렇게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점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양면성이 있는지 편리한 걸 이용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법원에서 이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아니 사실 제 주변 요즘 지인들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네. 받고 있고 저도 사실 5, 6년 전에 받을 뻔했거든요.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하고 전화 와가지고 저도 진지하게 당할 뻔했지만 그때 다행히 통장 계좌에 별로 돈이 없어가지고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아, 네, 네. 제가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네. 하고 끊으셨는데 네. 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런 피해 사례가 없길 바라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5년 8월 14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최근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씨는 자신의 딸을 사칭한 낯선 사람의 요구에 속아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넘겨줬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A씨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A씨의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다른 B은행에 A씨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게 아니니 대출금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B은행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대출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요.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B은행이 잘못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B은행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A씨 입장에서는 저 그 계약 물을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B은행 입장에서는 저는 잘 확인을 했는데요. A씨가 자기 정보를 넘겨준 게 잘못이에요 라고 한다면 A씨는 B은행에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지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과연 B은행이 이 비대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했느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보았느냐? 은행은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요. 이 전자문서, 즉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비대면으로 각종 뭐 신분증, 어떤 그 소득 증빙 자료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내가 이 자료를 진실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례 설명해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A씨가 속았어요. 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속아서 그러면 내가 직접 운전면허증도 보내줄게. 이 자료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보내줄게 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넘겼어요.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B은행의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했고 통상적인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다 이행했으니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속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법원은 A씨하고 은행 사이의 대출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지만 네. 이제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A씨가 억울한 것을 그 보이스피싱을 한 그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지언정 네. B은행에까지 A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 그 서류를 진심으로 했는지 보이스피싱인지 이렇게까지 한 단계 더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딘가에 개인정보를 넘길 때에는 이게 정당한 절차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전화를 건 사람이 진짜 내 자녀가 맞는지 어쩔 수 없이 피해자 개인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수법이 요즘에 워낙에 또 다양해지고 있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은 네. 생각보다 좀 쉽게 또 경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요, 네. 은행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자문서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 정도 절차를 거쳤다면 이것은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상의 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은 또 생기긴 어려운 걸까요? 은행에서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저도 네. 은행 거래할 때요. 네. 그냥 평소에 거래하던 거래인데도 일정 금액이 커지면 네. 뭐 어디인가에서 연락을 받지는 않았나요? 아. 금융기관에서 온 것은 아닌가요?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요즘 팝업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뭔가 은행에서 팝업이 떴다 그러면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금융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전자화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렇게 팝업 하나 띄우는 식으로 이렇게 사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무조건 범죄가 안 생기게 뭐 100% 안전한 것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네. 개개인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범죄를 막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나쁜 놈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맞아요. 네. 제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좀 누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은 천벌받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또 네. 우리 판례를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판례를 또 한 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판례는요. 보이스피싱으로 흘러간 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으로 흘러간 돈, 즉 피해자가 잃은 돈이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 일단 이 사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네. 우리 보통 부당이득이라고 하면 말이 너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부당이득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어떤 돈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되죠. 제가 오기 전에 커피를 샀는데 네. 커피를 살 때에는 제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정당하게 이 커피라는 대가를 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언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당이득이라는 건 뭐냐면 네. 아니 내가 정당하게 뭔가 금전을 받을 만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했을 때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을 받을 권한도 없는데 제 돈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그 돈을 돌려주세요 하고 청구하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그래서 이 사건도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피해자가 잃은 돈이 제3자에게 갔다 그러면 피해자는 그거 내 돈인데 왜 네가 가져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자면 요즘도 중고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까? 새거 사기 너무 비싸요. 맞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 목걸이를 판매했던 사람이 나는 정당하게 팔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당한 돈이야. 그러니까 당신을 돌려줘. 하고 반환 청구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금을 판매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자세히 이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판매자 A씨는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로 보인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죠. 이 조직은 피해자 B씨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해서 B씨의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A씨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범죄에 이용된 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 A씨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씨가 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때 A씨는 돈을 돌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이런 사건 너무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소송을 당한 금목걸이 판매자도 나도 내 물건 팔고 돈 받은 건데 억울해 그러니까요. 이러는 거고, 아니 또 이제 피해자야,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입은 돈인데 왜 그게 저 사람한테 가요? 양쪽 다 억울할 수 있죠. 무고한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네. 소송의 당사자는 A씨와 B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A씨가 네. 보이스피싱 피해 대금으로 목걸이 판매 대금을 받았으니까 이걸 그럼 부당 이득으로 볼 것인가 돌려줘야 되는 것인가 이게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양쪽 다 피해자인 것 같으니까 이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네.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에 가령 제가 우리 MC님에게 네. 돈을 빌려줬어요. 네.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빌려드렸는데 MC님이 돈이 저 지금 그거 못 갚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저 사람한테 돈 훔쳤는데 그걸로 갚을게요 하면서 저한테 돈을 갚으면서 저 사실 이거 훔친 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걸 알고도 받았어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 돈 자체가 부당하게 생긴 돈이란 걸 알고도 받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제가 이 돈은 저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는 걸 알고도 받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받은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러면 이때에는 내가 이 받은 돈이 범죄로 인해서 받은 돈인지 이 사람이 다시 그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돈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저는 그냥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에요. 제가 무슨 죄가 있죠? 라고 또 억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는 돈을 받은 이 사람이 이 돈은 피해자가 있는 돈이야. 이 돈은 저 사람한테 돌려줘야 하는 돈이야. 이런 걸 알 수 있었는지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A씨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을 했나요?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느낌상. 모르고 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봤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네. A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는 것이에요. A씨는요, 통상 우리가 어디 마켓에 물건을 올릴 때 그런 루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 일단 거래 물건을 올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거래를 하겠다고 해요. 네. 가격 조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 계좌가 어디 은행 뭡니다. 여기로 입금해 주세요 하고 대금을 받으면 물건을 건네죠. 그쵸. 사실 우리가 이걸 입금 받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입금하시는 계좌가 어느 은행의 누구 계좌죠? 그거 급여로 버셨어요? 용돈 받으신 거예요? 돈 어디서 생기셨어요? 이런 것까지 확인하지 않잖아요. 무서운데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인 경우에는요. 이 그 목걸이를 매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에 거래할 것인지 내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한 것인지 이것만 확인하면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중고거래가 완료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A씨 입장에서는 나는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입금까지 받았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인지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보면요. 피해자 B씨, 이 사안에서는요, 피해자 B씨가 스스로 휴대폰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보이스 범죄, 보이스 피싱 가해자가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A씨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게 그냥 계좌로 이체가 됐구나 하고 확인이 될 뿐, 이게 저 사람이 계좌에서 들어온 돈이 원격 제어를 했는지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A씨에게는 악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A씨가 그 대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피해를 입었다 하면 그 대상을 특정해서 우리가 형사 고소도 하고 형사 고소를 하면은 또 우리가 그 형사 보상 절차가 있습니다. 뭐 그 형사상 절차에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혹은 민사 소송으로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는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어느 특정 나라에 가 있거나 국내에 없거나 그 대상자를 찾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내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곳이 A씨이니까요. 그 사람은 국내에 있고 또 신원도 확실하고 하다 보니 그러면 이 사람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좀 더 빠른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소송에서는 A씨와 B씨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A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지, B씨가 보이스피싱 가해자한테서 돈을 받을 구제책이 아예 없었던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만 좀 막심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한데 이 보이스피싱을 책임져줄 법은 아직은 없나요? 다양한 그 법령이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속상한 게 우리 수사기관도 열심히 하고 법도 그거에 맞춰서 뭐 열심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저런 또 이제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 말입니다만은 개개인의 한 번 더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누군가가 내 핸드폰에 어플 깔려고 하면은 왜죠? 의심해야죠. 저는 가족 간에도 내 핸드폰에 손 못 댄다. 보이스피싱은 조금만 알면은 피해를 막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모르면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최대한 모르는 사람의 호의는 좀 경계하고 우리 어르신 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판례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나래 변호사님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두 가지 사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나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법원도서관에서는 매달 대법원 판례를 선별한 판례 공보와 각급 법원 판결을 모은 각급 법원 판결 공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법률 이야기 또 판례가 궁금하시다면 법원도서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또 다른 판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